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의 정동식입니다. 어, 저희 성시아본부 전문가 모임에서 또 박성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는데 참 부족한가 많은데 이 그렇지만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목사님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 내용은 코로나19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계신 부분이시겠지만 한번 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영향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목회하실 때 그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19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막 뉴스에 들리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부터였죠. 12월부터 이제 중국에 그 원인 불명의 폐렴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방영이 되고, 그리고 12월 말에 결국은 그 원인이 그 원인이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이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6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 6개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새로운 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1월, 2월 오면서 저희들 전문가들도 사실 이 바이러스 정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밝혀졌지만, 그래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보고, 그리고 필요한 연구 데이터들이 나오면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결국 이 바이러스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특히 이제 숙주로 박쥐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사해 보니까 이 바이러스하고 유전자 배열이 89% 거의 90%가 동일하더라. 그래서 이 박쥐에서 유래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쥐, 그러니까 동물이죠.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박쥐가 이제 왜 숙주가 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이 박쥐가 사실은 이 코로나19만 유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스, 그리고 또 우리나라 2015년에 메르스로 이렇게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전부 이 박쥐의 오리진이 된 거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는 박쥐를 통해서 중간 숙주인 사양 고양이,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박쥐를 통해서 중간숙주인 낙타를 통해 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전파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 박쥐를 통해서 중간숙주가 아직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청갑산이라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박쥐가 사실은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박쥐가 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꾸 변종을 일으켜서 나오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박쥐는 특이하게도 면역 체계가 박쥐 내에서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우리가 면역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런 그 면역 물질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증식을 많이 해서 이제 이 박쥐 자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증식을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 박쥐 자체가 체온이 한 40도 높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좀 활발하게 왕성하게 되는데, 온도가 40도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바이러스는 남아있지만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박쥐 내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고 공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가 박쥐 내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두 마리 정도, 한두 바이러스 정도가 동시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이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유전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돌연변이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돌연변이보다도 더 큰 변형이 뭐냐면 유전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재조합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이 매년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발생하지만 대개는 일부 부분적인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매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 내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면 대유행이, 이제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로 해서 대유행이 생기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내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스가 생기고 메르스가 생기고 이번에 코로나 19가 생겼지만 향후에는 코로나 24, 뭐 25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매년 문제가 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적인 유전자 재조합 또는 돌연변이로 향후에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쥐가 원인이 되는데, 결국은 계속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 박쥐가 동굴이라든지 이제 밀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게 점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이 박쥐를 직접 식용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직접 이 동물에 있는 감염병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어떤 형태냐? 이제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쪽에 뭐가 튀어나온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크처럼 쫙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런 동그랗면서도 튀어나온 모양이 위에서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을 때 위에서 보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해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왕관 모양 비슷하다 코로나라고 붙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도식된 게 막 둥근 원형의 스파이크처럼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이게 사람 코나 입안의 점막에 또는 눈 점막에 붙어가지고 사람 몸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 보시면 이 바이러스 안에 RNA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으면 또 둥근 원형의 안에 RNA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라는 걸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RNA 바이러스라는 거는 조금 목사님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DNA 바이러스라는 거는 DNA 나선 구조가 이렇게 헬릭스처럼 이렇게 꼬아서 들어가면서 두 개가 이렇게 안정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호스트 셀의 핵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복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유전자 재조합이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독감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야기도 하고, 보시면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스 바이러스하고 유전자 서열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90%가 비슷하더라라고 해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1이라고 요거를 2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자현미경 보신 부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사스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다 뭐 다른 바이러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감기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호흡기계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근데 이제 뭐 감기는 콧물 나고 좀 식욕 떨어지고 약간의 몸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하루 이틀 며칠 하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말고 추가로 두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사스하고 메르스. 이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파도 잘 되고 사망률도 많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6가지 중에 추가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2 바이러스가 이제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박쥐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게 1967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02년 또는 2003년까지 해가지고 사스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 이제 많이 알려졌죠. 뭐 국내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내 안에 파급이 많이 안 돼서 이제 많이 모르지만 홍콩이라든지 아시아 쪽은 사실 이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많은 준비들이라는 이런 부분들 방역 대책들이 아시아 쪽 나라들이 조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2003년에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밝혀진 감기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2012년은 중동이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이죠. 2015년에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에는 지금 코로나 19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200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종플루가 또 많이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신종플루 또는 인플루엔자가 이제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인플루엔자에 이제 이 코로나까지 바이러스까지 이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들이 보면 적어도 이제 5, 6년 사이 간격을 두고 이 유행이 되면서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12월부터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떤 정체와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잘 전파되느냐? 좀 뭔가 그 목사님들 그 언론을 통해서 뭔가 잘 전파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파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수치를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RO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과연 몇 명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스 같으면은 이 RO 수치가 3 정도 됩니다. 3에서 4 정도. 우리가 보통은 뭐 대유행의 조건은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이 전파력 부분만 봤을 때는 한 3 정도 이상이 되면 아주 대유행을 할 수 있는 전파력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3, 4 정도라는 것은 아주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 0.3에서 0.8로 전파력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 국내 같은 경우는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수치가 이제 한 4 정도로 아주 높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1.2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근데 초기에는 이게 그렇게 높게 저희들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에서 2.5 정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3 이상이라고, 어떤 논문에서는 4, 5까지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같으면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아주 밀집된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RO 수치가 7에서 8까지 계산이 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한데 7, 8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전파에 대한 부분은 폭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그럼 언제 감염이 전파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증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예방을 하면 전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 다른 바이러스는 한 2, 3, 4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만에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또는 거의 14일, 최근에 뭐 데이터는 한 3주, 21일 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서 사실 딱 잘라 말하긴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4일 정도까지 이제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개 평균 감염이 되고 나면 증상 나타나는 거는 한 4, 5일쯤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1월 말하고 2월 초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 무증상일 때 감염이 돼 있지만 증상이 없을 때도 이게 전파된다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저는 믿지는 않고 싶었고 안 믿으려고 했었고 뭐 국가 방역 당국에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한 126명을 독일로 다시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코하고 입 쪽으로 해가지고 다 검체 채취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8명 정도가 증상도 없는데도 코하고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거는 뭐 가끔가다 재채기를 한번 하면 그 바이러스가 주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이 만진 손으로 주위로 퍼뜨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데도 이 감염 바이러스가 전파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유, 저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절망감에 빠져가 이제 시간 문제구나. 우리나라도 언제 퍼질지 시간 문제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때도 감염이 전파된다. 이거는 공항에서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건 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초기에 콧물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 양이 배출이 적게 되다가 나중에 많이 이제 심하게 될 경우나 폐렴이 올 때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보시면은 위쪽은 바이러스 양이고요. 가로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3일, 6일, 9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높이가 어떻습니까?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콧물만 나와도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바이러스를 이게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지역사회 감염에 만연이 되고 대유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또 있을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코하고 목 안쪽에 인후 부위에 바이러스가 증식합니다. 특히 코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결국 전파는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서 이 침방울이 나갑니다. 침방울이 5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침방울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2m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상대방의 코나 입의 점막에 묻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점막에 붙어가지고 우리 ACE2 리셉터라는 데 붙어가지고 결국 침범을 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 2m입니다. 그래서 계속 2m를 좀 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말 감염이 2m 내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폐쇄 공간에 있거나 그리고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그런 환경들,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는 석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침방울 말고 이제 결국 공기를 떠날 수 있는 비말 핵 형태로 아주 작은 핵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먼 거리 2m 이상에서도 이제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m 또는 1m 내에 있을 때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마스크 그리고 환기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거냐라는 부분에 방역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말 감염인데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비말 감염보다도 이게 더 큰 전파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나오면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환경에 묻어 있으면 결국은 바이러스가 바로 사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리 같으면 4시간, 우리가 이제 택배 박스 있죠. 택배 박스 같으면 하루 24시간, 그리고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같으면 2, 3일 정도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부분들 손으로 타치를 딱 하게 되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본인이 코나 입을 만지면 바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몇 초만 있어도 감염됐다는 게 상대방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 됐다면 그 엘리베이터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본인이 터치해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점막이 있는 코나 입 또는 이제 눈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만 피부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서 감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위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접촉 감염을 차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위생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이 감염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걸 좀 그래도 무증상 감염이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죠. 발열, 오할, 근육통, 우리 감기 몸살 증상이죠. 그냥 목 아프고 그냥 콧물 기침, 이 그냥 감기 증상입니다. 감기 증상. 이런 증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증상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설사, 복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 코 쪽에 코 후각 신경을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면서 후각이 상실이 되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만으로는 도저히 구분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금 오시면서도 발열 체크를 했는데 발열 체크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연구에서도 입원할 때 한 43%가 이제 발열이 있었고 입원 중에는 80%가 있었습니다. 근데 43%, 우리나라는 이제 52%인데 결국 발열이 전부 다는 아닌 거죠. 물론 증상도 무증상 감염 전파가 있으니까 이 증상이 전부 다는 아니죠.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코나 입, 목 안에 있다가 결국 폐로 잘 내려가고 심장으로 잘 가는데 결국 숨이 가쁘면 호흡곤란이 있으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거의 폐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CT인데 CT에 A, B 아래쪽 양쪽에 하얗게 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된 부위에 폐렴이 생기면서 상당히 환자분들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슴 쪽에. 그래서 이런 폐렴이 동반이 되면 결국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데 국내 확진자 중에서는 한 65%가 이제 폐렴이 경한 폐렴에서부터 중증 폐렴까지 생긴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되면 그런데 다행히 대부분 한 80%는 경한 증상으로 호전이 되는데 한 20%가 좀 중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20%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좀 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20%를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60세, 65세 이상의 연령대더라.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더라. 최근에는 또 흡연자 중에서 흡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또 감염이 되고 나면 얼마나 사망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률, 치사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스가 우리가 한 10% 정도, 10명에 1명은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에 2, 3명, 엄청난 수치죠. 근데 너무 수치가 높게 되면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전파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빨리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률이 높은 거는 이제 바이러스한테는 생존력을 위해서는 좋은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2, 3명. 계절성 독감 부분은 0.1%가 사망하지만 근데 워낙 많이 퍼지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보면 적지 않은 수죠. 자,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의 프랑스는 10명에 2명이 사망하고 영국은 15%,
그 다음에 이탈리아 13%, 뭐 독일은 4.2%좀 낮죠. 우리나라는 한 2.4%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데 결국은 워낙 전파력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방역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되느냐가 아주 이렇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보시면 80세 이상에서 이제 사망한 분들 보니까 80세 이상에서 51%가 거의 2명에 1명 걸리면 사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 70대에서는 28%, 60대에서는 14%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거의 93%는 사망한 분들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연령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메르스로 자꾸 생각을 떠올리실 텐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0.3,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식이 될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다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제로가 계속되더라도 어느 순간 해외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릴 때 무증상, 초기 증상 때도 엄청나게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스텔스 바이러스 또는 방신 바이러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순식간에 다시 대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제하고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치료제 백신 부분이 현재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는 열나면 열 떨어뜨리고 수분 공급하고 기침 조절하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이걸로 했을 때도 경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폐렴의 2차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19를 치료를 지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그 치료 효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증상은 줄였지만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에서는 승인해서 지금 쓸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신은 평균 10년이 걸리지만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면은 빨라도 6개월에서 2년, 저는 보기에는 1, 2년 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아이고 올해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내년까지 계속 하신다고, 이 상황들이 계속 하신다. 물론 환자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유럽이나 싱가포르처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유행이 언제 생길 거냐, 그 부분들이 결국 지금 남반구의 브라질이나 호주 이런 쪽으로 쭉, 그쪽은 겨울이 되니까 쭉 올라갔다가 여름 때 이게 북반구가 줄어들었다가 결국은 가을이나 겨울에 세컨드 웨이브가 쫙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럴 때는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치사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나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이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370만 명이 지금 생기고 있고, 쭉 보시면 미국부터 해가 유럽, 그리고 이제 드디어 브라질, 남반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한국은 거의 38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국내는 보시면은 국내는 주로 대구, 경북,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많이 생겼고, 부산도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생겼지만 지금 현재는 부산을 보시면 거의 이제 플래튼하죠. 요 보시면 테이블에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해외 유입입니다. 해외 유입. 해외 유입이고, 지금 주황색이 그때 부산의료원하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두 분이 되셨고, 그 뒤에 이제 한 분이, 초록색 한 분이 그 아버지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감염된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지금 현재는 해외 유입 외에는 부산 지역에는 현재는 지역사회 감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 다른 지역에서 한 분이 딱 들어와서 퍼뜨리게 되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감염 전문가도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유럽이 당했고 미국이 당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순식간에 갑자기 아웃브레이크가 확 돼버리면 의료 시스템 수용 가능한 상태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거의 사망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커브를 플래트닝 커브, 즉 평탄하게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름은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 생활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생활 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부 금지하고 있던 영역들을 이제 방역 수칙을 적용해서 이제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수칙들을 이렇게 방심을 하다가는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붕괴로 인해서 치사율 증가가 일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작동이 좀 요거를 지어주면 이게 안 지어지네. 네, 지금 슬라이드가 이 그림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에서 이제 이 확산이 된 의료 시스템이 이제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컨택을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료 쪽도 가능한 한 컨택을 하지 않는 방법의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온라인에 관계된 여러 가지 방법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그리고 온라인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이 아주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영국 그리고 민간의료 대표되는 미국 같은 경우도 각자가 지금 제대로 방역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하나의 모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공과 민간이 합쳐져서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나라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각자 이제 같이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들을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의 공적 예배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개인적인 제언을 이렇게 드리면, 먼저 국가 방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다들 목사님들 아실 텐데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는 요소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정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실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결국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이제 성도님들한테 사전 공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인 소통과 협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 저희는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모인다는 부분이 있지만 밖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아까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단계 적용 부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지금 대면 예배를 지금 공적 예배를 하고 있을 거라서 그런 단계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단계 추천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소그룹 모임 또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비대면 영상 모임이나 또는 대면 모임을 하더라도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인원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칸막이를 한다든지 투명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식사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금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이런 수칙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